작년 2분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죠. 바로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의 애니화 작품 블루 아카이브 디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화 결정부터 숱한 관심을 받았던 만큼 방영과 동시에 많은 화제성을 보였는데요. 1화 스트리밍 당시에는 티빙 실시간 시청률 50%를 돌파했고요. 라프텔에서도 실시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거기다 공식 X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큰 화제가 되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이 지연되었고 게임의 매출 순위도 소폭 상승했다고 하죠. 물론 이 모든 화제성이 무색할 정도의 이슈를 낳긴 했지만 이 얘기는 조금 뒤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런 애니화 같은 게임의 외적인 IP 확장 블루 아카이브 말고도 요즘 수많은 게임들이 시도하고 있죠. 콘텐츠와 굿즈 판매, 행사, 콜라보레이션 등 그 형태도 정말 다양합니다. 아니 근데 게임이면 인게임 개발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최근의 게임들은 대체 왜 인게임과 큰 관련도 없는 게임의 외적인 확장에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일까요? 게임 IP를 확장하기 위해? 서브컬처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키우려고? 아니면 팬들에게 주는 선물? 당연히 모두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를 조금 더 자세히 탐구하며 서브컬처류를 비롯한 최근의 다양한 게임들, 그 대형 IP들의 흥행 요인에 대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서브컬처 게임과 OSMU 이야기입니다. 서브컬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미디어 믹스. 만화가 애니메이션이 되고 웹툰이 게임이 되는 것처럼 하나의 미디어 IP를 다른 형태의 미디어로 출시하는 전략을 말하죠. 그런데 혹시 OSMU라는 표현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본에서 흔히 쓰이는 미디어 믹스와 그 의미는 유사하지만 국내의 콘텐츠 업계에서 더욱 주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원 소스 멀티 유즈의 약자로 하나의 IP를 여러 유형으로 전개하며 그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게임이나 웹툰, 드라마 같은 원천 소재를 굿즈, 콘텐츠, 음반이나 출판, 행사, 콜라보레이션 같은 다양한 형태로 재가공하며 IP를 확장하는 행위를 모두 OSMU 전략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이번에 블루 아카이브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앞서 잠시 보여드린 다양한 사례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대체 OSMU에는 어떤 효과가 있길래 최근 콘텐츠 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일까요? OSMU는 IP에 어떠한 가치들을 가져다주는 것일까요? 다양한 서브컬처 게임 콘텐츠를 중심으로 OSMU의 특징을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OSMU는 1차 시장의 콘텐츠에 재투자하여 2차, 3차 시장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1차 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원천 IP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바로 대부분 이미 성공을 거둔 IP라는 점일 겁니다. 재투자가 이루어질 정도니까요. 그만큼 수익성이 좋고 인지도가 높고 기존의 팬덤 또한 존재하겠죠? 이때 OSMU는 그러한 IP의 흥행과 성과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며 새로운 형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원천 IP가 사랑받는 만큼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비용의 감소도 가능하죠. 하나의 인기 소재만 있다면 추가적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다른 상품으로 전환해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곧 IP의 확장이죠. 그리고 요즘 그러한 OSMU의 순기능을 특히 누리고 있는 콘텐츠가 뭐냐? 바로 서브컬처 게임들입니다. 최근 많은 게임이 매력적인 캐릭터, 몰입되는 스토리, 개성있는 세계관 등을 앞세워 탄탄하고 충성도 높은 팬덤을 형성해가고 있고요. 그런 팬덤을 바탕으로 굿즈, 콘텐츠, 행사, 콜라보 같은 여러 방향의 OSMU를 사용하며 지속적이고 안정된 흥행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서브컬처 게임은 드라마, 영화 같은 한시적 콘텐츠와는 달리 새로운 캐릭터와 콘텐츠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공급되는데요. 흥행 안정성과 더불어 IP의 지속성까지 갖춘 OSMU에 매우 특화된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말한 안정성이니 지속성이니 하는 것들, 사실 회사가 아닌 소비자나 유저들 입장에서 크게 와닿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당연하겠지만 OSMU의 가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의 게임은 더 이상 인게임 화면 속에서만 즐기는 콘텐츠가 아니죠. 게임을 플레이해도 되고
질리면 공식 유튜브 콘텐츠를 봐도 되고 굿즈를 콜렉팅하거나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정말 재밌잖아요. 여기에 서브컬처에 꽂힌 2차 창작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저의 2차 창작을 OSMU 전략이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공식적인 공모전을 통해 웹툰, 웹소설 등 소비자 중심의 2차 창작 IP를 발굴하고 정식 연재의 기회를 주기도 하죠. 이렇듯 IP를 다방면으로 전개하는 OSM을 통해 게임과 유저 사이 접점을 여러 방향으로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최근 그러한 부분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얘기가 있는데요. 바로 게임 IP를 이용한 오프라인 이벤트입니다. 최근 게임사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정말 많이 개최하고 있죠. 사례를 들자면 최근 개최된 호요랜드나 사운드 아카이브 페스티벌, 메이플콘 2024 같은 페스티벌류가 대표적이겠고요. 그 외에도 팝업 스토어, 오케스트라, 디제잉 쇼에 심지어는 공식 메이드 카페까지 그 종류도 정말 이색적이고 다양해지는 요즘입니다. 게임사는 이러한 OSM을 통해 유저와의 현실적인 접점을 만듦으로써 최근 게임업계 트렌드인 소통, 경험, 공감을 모두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색다른 이벤트로 IP를 널리 홍보함과 함께 MD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을 도모할 수도 있고요. 떠나간 유저들의 관심을 되돌리고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효과까지 있죠. 이렇듯 OSMU는 콘텐츠와 소비자 사이의 접점을 여러 방향으로 증대시키며 원천 콘텐츠를 즐기는 것 이상의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저 접점 확장의 사례들을 본다면 이젠 게임이 온라인을 넘어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소비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최근 서브컬처 게임이 가장 열중하는 OSM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절대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바로 먹거리를 이용한 콜라보레이션이죠. 작년의 경우도 명조와 달콤커피, 블루아카이브와 GS25, 원신과 메가 MGC 커피의 콜라보 등 서브컬처 게임과 식품, 유통업계의 콜라보레이션 마케팅 사례가 정말 많았는데요. 모두 좋은 화력을 보이며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고로시아 콜라보야 뭐야? 뭐 하여튼 최근 이런 서브컬처 게임들의 콜라보 전략은 먹거리에서 끝나지 않죠. 전자제품, 패션 등 여러 브랜드와 협업하여 팝업 스토어를 열기도 하고요. 카드사와 함께 콜라보 카드를 제작하거나 은행 앱을 이용해 쿠폰과 아이템을 제공하는 등 게임업계와 금융업계의 콜라보도 활발합니다. 여가 및 서비스업과 협업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서브컬처 게임은 아니지만 배틀그라운드와 카트라이더는 롯데월드와 제휴를 맺고 관련 어트랙션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진짜 게임 속으로 들어간 느낌이 들 수 있도록 IP를 꼼꼼히 고증했죠. 이렇듯 OSMU, 그 중에서도 콜라보레이션 전략은 그 아무리 연관성이 적더라도 산업과 산업 간의 연결고리가 되어 서로에게 양방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서로의 IP를 다른 고객층에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며 신규 고객, 소비자, 유저들을 노릴 수 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브랜드 주목도 또한 높아집니다. 여기에 소비자들 또한 신선하고 재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펀슈머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재미있는 소비를 지향한다는 뜻으로 Z세대 소비자들이 중심이 되는 트렌드인데요. 최근 다양한 업계가 이들을 겨냥하기 위해 주요 소비층이 젊은 세대이자 체험 요소까지 많은 게임업계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다는 재밌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OSMU 시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듯 OSMU는 콘텐츠의 끝없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IP를 확장시키며 소비자에게 다양한 유형의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그런 만큼 게임뿐만 아니라 드라마, 웹툰, 웹소설 등 분야를 불문한 수많은 콘텐츠들이 최근 OSMU 시장에 뛰어들고 있죠. 미디어 시장의 메인스트림이 된 만큼 관련 사업이나 투자 또한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집이 늘어나면 그 그림자 또한 커지는 법이죠. OSMU의 수요 공급이 많아진 만큼 대중들에게 혹평받는 사례 또한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이 작품 슬슬 꺼내와야죠. 오직 IP의 힘만 믿고 저열한 퀄리티의 2차 작품을 선보인다거나 원작의 고증을 실패하는 것이 주된 혹평의 원인이죠. 이러한 OSMU는 가치 창출은커녕 오히려 원천 IP의 가치를 훼손하고 그 발전 가능성을 낮추는 역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작자들이 기억해야 하는 핵심은 꽤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OSMU의 핵심은 매체가 아닌 작품이라는 것. 다시 말해 OSMU는 IP를 단순히 각종 매체로 문어발 확장하며 재활용하는 전략이 아닌 각 매체에 어울리는 형태로 재가공하는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일단 원작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원작이 훌륭하기에 그것을 확장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원작의 본질을 깨지 않아야 IP의 즐거움을 고스란히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살짝의 각색이 들어갈 순 있지만 장르, 메시지, 세계관, 전개 방식, 캐릭터성 등 원작의 본질적 가치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퀄리티 문제도 최대한 줄여야겠죠. IP 훼손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OSMU를 즐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팬이면서 동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소비자잖아요. 실망시키지 않아야죠.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그 맛을 유지하며 고객을 꾸준히 끌어들이듯 콘텐츠 OSMU 또한 원천 IP의 가치와 본질, 퀄리티를 유지하며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을 제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매체로 만들까? 보단 어떤 작품을 만들까? 라는 고민을 더욱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다면 더욱 재미있고 즐길 거 많고 가능성 넘치는 콘텐츠와 OSMU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생산자와 소비자, 창작자와 시청자, IP와 그 팬들이 모두 만족하는 방향으로 말이죠. 한국의 서브컬처와 그 콘텐츠 시장이 더욱 떡상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서브컬처 게임과 OSMU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진짜 결론, 재밌는 거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감사합니다.